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 UEFA 챔피언스리그 2023-2024 시즌 본선 32강 조별리그 조추첨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선수의 우승 도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시즌인데요. 먼저 전체 조편성 확정 상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조는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펜하겐, 갈라타사라가 속했고요. B조는 세비야, 아스널, PSV 에인토벤, 랑스가 속했습니다. C조는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스포르팅 브라가, 우니온 베를린이 속했고요. D조는 벤피카, 인터밀란, 잘츠부르크, 레알 소시에다드가 한 조에 편성됐습니다. 2조는 페예노르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치오, 셀틱이고요. F조 파리, 도르트문트, 밀란, 뉴캐슬. G조 맨시티, 라이프치히, 크르베나, 츠베즈다, 영보이스가 한 조에 속했고요. H조 바르셀로나, 포르투,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안트워프가 한 조에 속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자신과 길고 또 강한 이적설이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게 됐는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본만 좀 따라줬더라면, 카타르 자본의 인수만 됐더라면 김민재 선수뿐 아니라 해리 케인 선수까지도 영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 생제르맹은 그야말로 역대급 죽음의 조에 속했습니다. 포트 2에서는 도르트문트를 만나면서 무난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포트 3과 포트 4에서 가장 피해야 할 팀으로 꼽혔던 AC 밀란, 뉴캐슬과 한 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한국인 트리오가 출전한 셀틱은 2조에서 페예노르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치오와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속한 팀들을 중심으로 챔피언스리그 32강 대진 추첨 결과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 포트 1 톱시드를 받은 팀이죠.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난 적도 있고, 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강호로서 언제나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우승 이력이 없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막강한 투자를 통해서 야욕을 보이고 있는 팀이고요. 포트 1에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유로파리그 지난 시즌 우승팀인 세비야, 그리고 재건을 노리는 바르셀로나와 지난 시즌 이탈리아 챔피언 나폴리, 그리고 포르투갈의 벤피카, 네덜란드의 페예노르트 등이 들어왔는데, 벤피카와 페예노르트, 세비야가 포트 1번에 들어가면서 이 포트 2에 사실은 포트 1에 들어갈 만한 톱시드를 받을 만한 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14회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돌아오긴 했지만 역시 막강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인터밀란 등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인 아스날,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라이프치히, 챔피언스리그 단골 손님인 포르투와 역시나 독일의 강호인 도르트문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3번 포트는 말씀드린 대로 샤흐타르라든지 잘츠부르크, 브라가, PSV, 라치오, 츠르베나즈베즈다, 코펜하겐 같이 사실 강한 팀들의 면면이 없어요. 다만 AC 밀란이 지난 시즌 4강에 오른 팀임에도 3번 포트에 속한 팀으로 이제 가장 피해야 할 팀으로 꼽혔었던 상황이고요. 4번 포트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뉴캐슬, 지난 시즌 리그왕 준우승팀인 랑스, 여기에 독일 분데스리가 돌풍의 팀인 우니온 베를린 등이 있었는데 역시나 가장 피해야 할 팀은 뉴캐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 포트의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조금 기가 막히게 힘든 조에 들어간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조, 김민재 선수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이 2번 포트에서 맨유, 3번 포트에서 코펜하겐, 4번 포트에서 갈라타사라를 만났습니다. 맨유를 만난 것은 흥미진진한 대진표이지만 나머지 3번 포트와 4번 포트의 팀들이 분명히 전력상 한 수 아래거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 특히 이제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뛰면서도 이제 이스탄불 더비를 치러봤던 팀이긴 한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뜨거운 경기를 치렀지만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런 팀들을 만날 때는 홈이든 원정이든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겨왔던 팀이다 보니까 결국 A조는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의 1위 다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위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위로 올라가야 16강전에서 다른 조의 2위를 만나게 되는데, 다른 조의 1위라고 하자면 결국 우승 후보 팀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16강에서 광탈하지 않으려면 조별리그도 완벽하게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꾸준히 지켜보고 여러 차례 스카우트도
선수도 파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접촉을 하면서 영입을 원했었던 팀이고요. 또 케인 선수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케인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서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으로 가자면은 맨시티 아니면 맨유 이 두 팀을 원했었잖아요. 맨시티가 혼란을 영입한 가운데 사실 올여름에 토트넘을 떠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FA로 내년 여름에 맨유를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 에릭 테나 감독이 지난 시즌 맨유를 카라바오컵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이끌면서 전술적인 능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케인 선수를 가장 원했었다라는 것이 잘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랬던 맨유 사실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케인 수비수 포지션의 김민재 선수를 원했던 맨유인데 이 글레이저 가문이 구단 매각을 조금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난항을 겪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엔 맨유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가운데 케인과 김민재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게 된 상황은 만약에 맨유가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미란과의 맞대결에 좀 좋지 않은 내용과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더욱더 좀 큰 실망감을 안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팀의 대결은 분명히 이제 챔피언스리그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명승부를 항상 많이 만들어냈던 팀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이제 맨유가 트래블을 달성할 때 1999년 깜노우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앞서던 바이에른 뮌헨이 후반 추가 시간에만 내리 2골을 내주면서 맨유에 우승을 내줬던 바로 그 경기가 있는데요. 물론 그 이후 바이에른 뮌헨도 맨유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기억을 남긴 적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두 팀은 잉글랜드와 독일을 대표하는 팀으로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날 때마다 정말 뜨거운 경기를 펼쳐왔다. 이번 대결도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데 또 이적 시장에 많은 또 투자와 변화를 가져왔던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시즌의 대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텐하 감독이 또 바이에른 뮌헨 2군 감독으로서 바이에른 뮌헨과 인연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지금 뭐 투헬 감독의 뮌헨도 그렇지만 두 팀 모두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축구, 최신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춰서 흥미진진한 축구를 펼치기 때문에 더욱더 전술적인 대결과 선수 간의 대결 모두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맨유를 만날 때 상대하게 될 공격수가 덴마크 대표 공격수인 라스무스 호일룬입니다. 이 호일룬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탈리아 클럽 아탈란타에서 뛰었었고 아탈란타와 나폴리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호일룬 선수를 완전히 삭제하면서 전반 45분 만에 교체되게 만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맨유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호일룬을 영입했을 때 물론 이 선수가 어리고 또 큰 키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갖고 있고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니 김민재 선수한테 완전히 지워졌던 아직은 설익은 선수인데 케인을 놓치고 호일룬 내려온 거 잘한 거 맞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호일룬과의 맞대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김민재 선수가 호일룬 한 명만 막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 능력이 좋은 브라질 대표 윙어 안토니도 있고 또 포르투갈 대표 플레이메이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2선에 배치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또 골을 직접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왼쪽 공격수로 뛰고 있는 레시포드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또 커버하기 위해 움직여야 될 수도 있고 막아야 할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로 우파메카노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리우트 선수가 이 맨유와의 경기에는 선발로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호일룬, 레시포드, 안토니까지 굉장히 빠른 굉장히 속도감 있는 공격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원 대결도 치열할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여러 차례 이뤘던 바 있는 카세미르와 이제 덴마크 대표 미드필더 에릭센, 올 여름에 맨유 영입한 마운트 뭐 이런 선수들이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 독일 대표인 키미히와 고레츠카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 수비 라인에 좀 문제가 있죠. 루크쇼 선수와 라파엘 바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 되면서 지금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토트넘에서 이제 전력외로 평가받고 있는 세리오 레길론을 단기 임대로 데려가는 방안이 거의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언제 쇼가 회복할 수 있을지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의 경기가 언제 일정이 잡힐지 최소한 이제 조별리그 첫 경기 일정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맨유가 지금 바란의 부상으로 굉장히 수비 라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케인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선수가 투쟁심이 좋긴 하지만 높이에 또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케인을 중심으로 자네, 무시알라, 코망의 공격진도 굉장히 좋은데 바란과 쇼가 뛸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수비적인 약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인테르와 세리에 A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 인테르 골키퍼 오나나가 또 맨유에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양팀 모두 올 여름에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좀 많은 변화들이 있는 가운데 이 바이에른과 맨유의 경기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이번 조별리그 최고의 빅매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역시나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들어간 F조의 상황이죠. 2번 포트 도르트문트, 3번 포트 밀란, 4번 포트 뉴캐슬인데 지금 도르트문트와 밀란은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이고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몇 년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스쿼드에 투자한 팀이고 뉴캐슬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오면서 단번에 엄청난 돈을 쓴 건 아니지만 빠르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냈고 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쏠쏠한 영입으로 전력 강화에 성공했잖아요. 무엇보다 지난 시즌 밀란의 챔스 4강에 기여했던 토날리 선수를 데려와서 중원이 더욱 단단해졌는데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강인 선수와랑도 연결됐던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이제 맞대결 과정에서 많은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에 나폴리를 또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시키면서 4강에 올랐고 밀라노 더비에서 인테르에 패배하면서 결승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에서 초반 두 경기를 모두 승리했고 이 두 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단독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여전히 베테랑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가 건재하고 첼시에서 영입한 퓰리식의 속도 그리고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역동성이 좋은 하파일 레앙으로 구성된 공격진뿐 아니라 첼시에서 내려온 롭스터스 치크라든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다수 이제 포진되어 있어서 게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험이 좀 좋은 팀이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결코 얕볼 수가 없는 팀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리버풀전 패배를 포함해서 2연패를 당하면서 맨시티전 패배까지 따라오면서 좀 주춤하긴 하지만 맨시티 리버풀을 상대로 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는 분명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코 얕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지난 시즌 뉴캐슬과 더불어서 나란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에스턴 빌라와 개막전을 펼쳤는데 그때 5대1로 대승을 거뒀고 스웨덴 대표 공격수 이삭의 문전에서의 파괴력이라든지 지난 시즌에 합류해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올 시즌에는 조금 이제 확실히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던 왼쪽 공격수 앤서니 고든이라든지 지난 시즌에 포테이 터진 알미론 이런 공격 라인도 만만치 않고 미드필드 라인에 지난 시즌에도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톤의 이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빌드업을 잘하는 기마랑이스, 박투박으로 움직이면서 압박도 좋고 공격 연계도 좋고 또 결국엔 해결사 역할도 되는 조엘링톤에다가 전방위적인 움직임의 창의성까지 갖추고 이제 압박도 함께 해줄 수 있는 토날리가 가세하면서 이 3미들의 균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윙백인 트리피어의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크로스패스 공격 그리고 보트만과 셰어가 이제 빌드업도 되고 배우 커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현대적인 축구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점 닉 포프 골키퍼의 선방 능력에 이제 덴번이 피지컬을 앞세워서 이제 비대칭 포백으로 운영하죠. 트리피어가 좀 공격을 많이 가담하고 셰어 보트만 버니 약간 3백에 가깝게 배우를 지키는 이 전술적인 그 유연성까지 봤을 때는 모든 팀들이 다 만만치 않다. 모든 팀들이 16강에 갈 자격이 있는 조가 바로 F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포트의 도르트문트가 오히려 조금 약세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쾰른을 상대로도 1대0으로 신승을 거뒀고 또 보훔원정에서 비기면서 조금 위기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약스 시절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기도 했었던 알레 선수가 고아남을 완전히 털어내고 종상 컨디션을 보였고 또 지난 시즌에 확실하게 미드필드로서 능력을 보여줬던 브란트 같은 경우도 로이스와 함께 조금 노련하게 2선 공격을 이끌 것 같고요. 네덜란드 대표 윙어인 도닐 말렌의 속도감이라든지 또 이번에 바이에른을 떠나서 합류한 오스트리아 미드필더 자비처라든지 스쿼드 면면을 봤을 때 결코 도르트문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4개 팀 중에 어떤 팀이 16강에 가고 어떤 팀이 유로파리그에 가고 어떤 팀이 최하위로 탈락할지 정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F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네이마르와 메시가 떠난 상황이 전력 약화로 여겨지고 있지만 음바페 선수가 여전히 건재하고 이강인 선수뿐 아니라 올여름에 정말 우가르테라든지 젊고 의욕적이고 강한 선수들이 많이 합류하고 있잖아요. 또 공격 라인에 합류한 하무스와 덴벨레 지금 무한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추가적인 영입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파리의 전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 트리오가 활약하고 있는 셀틱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4번 포트 팀인 만큼 전력상 16강 진출 노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2조에 정말 엄청난 강팀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돌파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아르네 슬롯 감독과 함께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리그 우승도 차지했죠. 최신 축구를 보여주면서 흥미로운 축구를 보여주면서 성적을 낸 팀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그리즈만 선수가 정말 역대급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팀이라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라치오도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3명의 한국 선수들 16강 진출보다는 이 좋은 팀들, 각기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유럽의 명문 팀들을 상대로 또 좋은 경험을 쌓는다면 또 본인들의 성장과 또 앞으로의 발전에 기대가 되고요. 양현주 선수도 이번에 대표팀에 선발이 됐고, 오형규 선수도 이제 현재 클린스만호에 속해 있고, 또 권혁규 선수도 장차 지금 우리 대표팀이 좀 숙제로 삼고 있는 포백 앞에 빌더 미드필더 역할로서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현재 대표팀에 소집되진 않았지만 이 3명의 한국 선수들, 셀틱 선수들이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하면서 이 조별리그를 통해서 한 차원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은 완성이 됐지만 어느 팀과 언제 경기가 이어질지 일정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경기 날짜는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과 21일 새벽에 조별리그 1차전, 그리고 10월 4일과 5일 새벽에 2차전이 열리는데, 이 시점에 이강인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거든요. 우선 워낙에 만만치 않은 팀들을 다 만나게 됐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의 차출을 어떻게 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이 9월 19일에 첫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리고 10월 8일에 결승전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조별리그까지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 경기, 주중 경기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를 내주기 쉽지 않은 파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까지 이강인 선수가 소화를 하고 그 뒤에 아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해서 이 조별리그 2차전 정도만 거르고 다시 조별리그 3차전 일정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추첨 이후에도 여전히 우승 배당률의 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가 현재 3배 정도 나오고 있죠.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 그 다음이 김민재 선수와 케인 선수를 영입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전통의 강호 레알 마드리드가 4위고요. 아스널도 지난 시즌에 좋은 경기를 보인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이다 보니까 4위권에 올라와 있고, 파리 생제르맹이 5위, 바르셀로나가 6위, 맨유가 7위, 나폴리가 8위권에 올라와 있고, 탑10에 아틀레티코와 뉴캐슬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 우승 후보 10순위 뉴캐슬이 4번 포토팀으로 들어온 것이 분명히 죽음의 조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국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는 2013-2014 시즌 챔피언스 리그, 앞으로 이어질 최신 소식과 정밀한 분석도 한준TV 새로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